조선주는 숫자 보고 하면 늦고요. 수주 먼저 보고 하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급등해버리면 그러면 경기 민감주 싹 빠져버릴 거예요 아마. 삼성전자랑 약간 궤가 달라요 이쪽이. 그러면 그때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전 세계 1등 기업 한국 조선해양 쪽으로 계속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번 좀 따뜻한 그 마음으로 재밌는 이야기들, 증권가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오늘도 이제 책 한 권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로스, 경영자로 성장한다는 것. 조남성 작가라고 하기에는 삼성 SDI 전 사장이시죠. 조남성 사장님께서 쓰신 그로스라는 책을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은 10분 또 저희가 선택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똑같이 평사원에서 출발을 하는데 누구는 경영자가 되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는가. 뭐 이건 투자가나 아니면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성장, 개인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다룬 내용이라고 하네요. 삼성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제일모직 사장과 삼성 SDI 사장의 자리에 올라서 34년간 일하면서 체득한 노하우를 담았다고 합니다. 그로스 경영자로 선택한다는 것. 이 책이 정말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조선사들의 수주훈풍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최근에 또 한국조선해양하고 대우조선해양이 5조 원 규모의 해양 플랜트 설비를 나눠서 수주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2.5조 원씩 브라질에 수주했는데 해양 네. 플랜트가 사실 수주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 게 일단은 그동안 이제 너무 유가가 낮아가지고 그렇죠. 채산성이 없거든요. 그 미국에서 이제 그때 예전에 셰일가스 막 개발하면서 해양 플랜트가 이제 거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이 저유가 아직은 뭐 물론 엄청난 저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유가에서 해양 플랜트 발주하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70달러 이상 돼야만 나오는 발주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나온 것 같고 아무래도 브라질 쪽에서도 지금 해양 플랜트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건 향후 경기를 그만큼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어차피 원자재 수요는 늘어나고 어차피 물동량 늘어나는 데다가 이제 원유 수요에 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우리 이동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고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고 근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이동 수요는 지금보다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럼 그걸 대비해서 유가 좀 오를 거를 미리 선제적으로 대비해서 해양 플랜트 좀 발주를 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을 수 있는 것 같고 다만 이게 2.5조 원이라는 게 전체 2.5조 원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를 좀 수주한 것이라는 얘기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한번 나올 텐데 아직은 구체적인 수치가 안 나와서 이거는 기사만 무조건 믿지 마세요. 이게 100%라는 건 아니니까 한번 차후에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이 이렇게 수주 받으면 무조건 공시하게 돼 있어요. 공시를 확인한 다음에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혹시 주주분들은요 바로 전화를 하세요. IR 담당자한테 전화하면 일단 어느 정도 알려드리니까 한번 그 부분은 체크하시고 어쨌든 발주가 나오는 것 측면에서는 너무나 좋고 지금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어떤 이제 기사를 보니까 현재 2.5년치 일감을 확보하고 있대요. 2.5년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수주를 안 받아도 2.5년 정도는 그냥 도크를 채워놓은 상태에서 계속 건조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조선회사들이 가려가면서 수주를 받는 거예요. 그치, 이제는 이익이 많은 것만.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도크가 이게 비어 있으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를 봐도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거기 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채워놓은 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제 다 채워놓다 보니까 이거 이제 좀 싸게 들어오는 거는 이제 가려받는 거죠. 몸값이 올라가면 사람도 그러잖아요. 몸값 올라가면 이제 아무한테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조선 회사들도 이제 가려서 받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선 회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고 다만 조선사들을 보실 때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올라온 거 사실이니까 이 부분이 반영됐냐 아니냐 이거는 좀 우리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해양 플랜트라는 거 이제 결국 이제 원유 채취, 원유 이거 뭐죠? 시공하는 이런 어떤 장비라고 하면 브라질이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는 이제 중동 쪽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중동이 그러니까 5월 10일 날 라마단이 끝나요. 금식 기간이. 그러면 카타르가 LNG 플랜트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LNG를 캐가지고 수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발주를 해야 되는데 보통 라마단 기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 경제 활동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발주도 안 나오는데 내일 모레 끝나죠. 끝나고 나면 바로 발주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제 발주 작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올해 적어도 하반기 중에는 카타르 쪽에서 대규모 발주가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발주하기로 했거든요. 이미 어느 정도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LNG 선에서 한번 발주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 좋겠고, 이게 카타르만 있는 게 아니라 러시아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대표적으로 천연가스 개발하는 그렇죠. 나라잖아요. 거기서 원래 러시아는 특징이 보통은 가스 파이프라인 있죠. 파이프라인으로 유럽에 이렇게 쏴줘요. 쏴주는 걸 많이 하는데 러시아가 이제 그쪽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수출하겠다는 거예요. 배를 통해 가지고. 이거는 한국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또 선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LNG선 사실 아시겠지만 한국밖에는 거의 못 만듭니다. 그렇죠. 다른 업체들이 중국이 잘 안 돼요. 이건 못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한국의 해양 플랜트도 살아나는 데다가, 그러니까 지금 조선업종이 되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그 상선 부분 있잖아요. 컨테이너선, 또 초대형 원유 운반선, 벌크선, 이쪽이 다 좋아지는데 한국이 유독 잘하는 게 LNG 선이에요. 그 다음에 LNG를 연료로 해서 가는 LNG 추진선, 이런 쪽, 그 다음에 해양 플랜트, 이 세 가지 선종인데 이거 중국이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것마저도 지금 이제 뭔가 길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조선업종의 주가 상승이 그냥 허황된 건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자들이 가지는 그 질문이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돼서 조선주가 오른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도 더 오를 수 있는, 네. 시장이 더 좋아지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오를 수 있을 것이냐, 네.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계속 오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선주들이, 저도 단기 시각은 조금 쉬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좀 과하게 많이 올랐어요. 많이 단기간에. 올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유하신 분들의 선택이 중요한데, 아, 나 이 정도면 됐어 하고 털고 나가실 분도 계실 거고, 여기서 빅사이클로 생각하면 그냥 들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후자에 좀 힘을 실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조선업은 내리막길만 걷었어요. 그래서 이제 2021년 들어와서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이클이 이제 드디어 돌았어요. 거의 10년 만에 돌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빠진 거 생각하면 주가가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닙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 안 돼요. 조선주들은 보통 수주하고 나서 1.5년 후에 그게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2020년하고 2019년도에 수주 최악일 때 실적이 지금 반영돼요. 근데 그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조선주 이렇게 숫자 안 나오는데 사도 될까요? 이런 분도 계시는데, 조선주는 숫자 보고 하면 늦고요. 수주 먼저 보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1.5년 후에 숫자가 찍혀요. 그럼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실적이 찍힐 거예요. 그때는 오히려 팔아야 돼요. 너무 좋을 때, 숫자가 찍힐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단기에 좀 많이 오른 건 사실이니까 신규 매수를 고민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미국에서 안 좋은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이래서 시장이 흔들리면 조선주도 한번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고용 지표가 너무 이렇게 안 좋게 나오면 기술주들한테 유리하고 경기 민감주한테 좀 악재예요. 그렇죠. 예. 실물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니까. 그럼 경기 민감주 한번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만약에 급등해버리면 지수가 3,300까지 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경기 민감주는 싹 빠져버릴 거예요, 아마. 삼성전자랑 약간 궤가 달라요, 이쪽이. 그러면 그때 들어가세요. 그때 이제 한번 전자가 달리고 경기 민감주가 쫙 밑으로 꺾일 때, 그때 조선주는 한번 버스에 승차하시면 저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빅사이클은 맞는 것 같고,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수주는 나올 텐데 이 수주 경쟁력이 중국이 지금 안 돼요. 기술력이 없다는 네, 얘기죠. 중국이 안 돼요. 옛날에는 제가 빅사이클로 안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이 이만큼 하면요 중국도 같이 했어요. 그럼 먹는 게 반반 나눠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10개면 9개를 한국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그 선박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큰 사이클로 좀 보시는 게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 그 대우조선해양,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네네.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들오른 조선주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는 분들이 네. 있어요. 좀 들오른 게 있을까요? 근데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참 감자에다 유상증자 이런 네. 걸로 많이 떨어졌잖아요. 유상증자 참여하면 이게 돈 될까?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계셨어요. 얼마 전에 그 삼성중공업 유상증자 하기 전에 조선주가 하도 좋다 하는데 삼성중공업 혼자 안 가고 있었거든요. 사실 딱 봐도. 그렇죠. 다른 뭐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 뭐 대우조선까지.
그래봐야 우리나라에 4개밖에 없잖아요. 한진중공업은 뭐 거의 뭐 감자해가지고 힘든 그렇죠. 상황이니까 제외한다면, 그러면 선택지가 딱 명확해요. 이거 삼성중공업을 사볼까? 근데 제가 예전에도 여기서 상담 몇 번 해드린 기억이 나요. 그때 삼성중공업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재무가 너무 안 좋아요. 왜냐면 5년 동안 계속 적자를 보는 데다가 자본금을 자꾸만 까먹는 거예요. 그럼 이건 예고된 악재예요. 뭐냐면 유상증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유증을 하든가 감자해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그 삼성중공업의 CFO가 직접 본인 입으로 그냥 아예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회사 자본 잠식 갈 것 같다고. 자본 잠식이라는 얘기는 뒤에 뭐가 따라오냐면요. 감자 아니면 유증이에요, 무조건. 그렇죠. 그거 안 하면 나중에 상장 폐지 당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관리 종목이나.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삼성중공업의 이번에 그 이슈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은 예고된 악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일은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는 더 이상 나쁠 건 없다고 봐요. 이미 다 자본 반영됐으니까. 예, 반영됐고, 그래서 유상증자 참여하시는 거, 주주분들 입장에선 전 유상증자 참여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증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어쨌든 조선 3사 중에서는 지금 재무가 제일 안 좋고 시간이 걸리니까 역시 저는 그냥 1등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너무 저가주보다도 올랐어도. 예, 올랐어도, 그러니까 올랐지만 분명히 한번 조정은 나와요. 그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 1등 기업 한국조선해양 쪽으로 계속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분은 현대미포조선의 대장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맞아요. 시세만 보면 현대미포가 맞는데, 그래도 이제 상징성 면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조선- 매출 규모라든가. 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신규 그 조선 그 IPO 하는 거는 우리 그 녹화 방송에서 좀 다루도록 네. 하고요. 지금 올리신 글들 가운데 보니까 LG화학은 왜 이렇게 안 오르냐? 실적도 좋게 잘 나왔고 했는데 이런 질문이 하나 올라왔네요. LG화학이 뭐 나쁘다기보다는 일단 이제 주가가 좀 미리 올랐었어요. 저번에 그때 실적이 너무 잘 나왔잖아요, 한번. 그래가지고 주가가 그날 한번 오르고 나서 옆으로 행보하는데, 다만 LG화학 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작년에 코로나 때 23만 원이 저점이었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91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절대 쌀 주가는 아니에요. 지금 4배가 넘게 올랐어요. 이 상황에서 지금 100만 원 가기를 원하시겠지만 저는 기간 조정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강세장에서 안 가서 뭐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겠지만, 아니 지난 1년 동안 4배 올랐거든요. 카카오 마찬가지예요. 4배, 5배. 이런 기업들이 이번 달에 또 날아간다. 이건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쉬면서 천천히 상승하는 그림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시 100만 원 넘어갈 걸로는 봐요. 예, 보는데 가격적, 그러니까 기간 조정상으로는 이번 달까지는 좀 행보하다가 6월 달에 또 다시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조정 기간이 또 나온다면 한번 저가 매수 해보는 것도 일단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새 뭐 계속해서 뭐 LG화학, 삼성 SDI 또 SK이노베이션 3사가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저는 일단 5월 21일을 좀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만약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 투자 얘기를 꺼낼지 모르겠어요. 한미 정상회담 때. 그러면은 그 같이 동반해 가지고 LG하고 SK가 미국에 그 공장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또 투자한다는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면 오히려 주가의 호재 같아서, 일단 LG화학도 5월 21일 날 한번, 이건 저도 모릅니다. 진짜로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한번 투자 관련해 가지고 미국 쪽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그냥 좀 보유해보자. 뭐 특별히 뭐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지금 HMM 같은 경우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좀 조정을 받다가 오늘 또 뭐 오늘 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조정받고 이제 더 상승하는 거 아니냐. 신규 매수해도 이거는- 되냐. 근데 중간중간 보시면 그렇게 한 번씩 급등하다가 한 번씩 주가가요 한 10에서 20%씩 한 번씩 조정 받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시 올라갈 때 사는 거는 좀 반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또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인도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인도가 지금 워낙 지금 비상 상태다 보니까 인도를 경유하는 선박들은 또 입항 금지시킨다. 이러면 이것도 문제가, 이러면 또 그 선박 공급이 안 되니까 이게 또 자극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좀 올라가긴 하는데, 역시 저는 늦었으면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칫 잘못해서 내가 진짜 운 나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서서 물리면 진짜 답 안 나오거든요. 여기가 왜냐면
지금 주가가 거의 10배 올랐잖아요. 10배가 넘었네요. 그때 2,000원짜리니까 20배. 아, 엄청 올랐네요. 저점이 2,0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배 올랐으니까 지금 뭐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있는 분의 영역이다. 네, 있는 분의 영역이지 뒤늦게 쫓아가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아모레 퍼시픽의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아모레 퍼시픽이 이번에 1분기 실적 너무 잘 나왔고요. 저는 아모레를 되게 좋게 봤던 이유가 예전에도 다 이 증권가에서는 다 비싸다 그랬어요. 비싼 건 맞는데 회사의 본업 매출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레를 보실 때 딱 두 가지 보시면 돼요. 일단 설화수가 고급 브랜드죠. 중국에서 엄청 인기가 좋다고 엄청 그러던데. 인기가 좋아요. 근데 이게 매출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좀 늘고 있고, 그 다음 한 가지가 더 있었던 게 그 중저가 브랜드들 있잖아요. 뭐 이니스프리나 네. 에뛰드나 이게 지난 몇 년간 너무 안 좋았어요. 중국의 그 로컬 회사들이 뭐 자기네도 하겠다고 중저가 뛰어드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매장도 몇 개 철수하고 그랬는데 드디어 이게 그 터닝하는 모습이 나왔대요. 드디어 이제 바닥 찍고 매출이 돌아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모레 퍼시픽이 온라인 대응을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때 1, 2년 전인가 실적 이게 곤두박질 치면서 회사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좀 구조조정도 하면서 온라인 쪽 비중 늘려버리겠다. 근데 당장은 그게 효과가 발휘를 못 하는데 이번 1분기 실적에 그게 나왔어요. 온라인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더라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요즘에 온라인상으로 이 구매를 되게 많이 한대요. 뭐 요즘에 우리 한국에 네이버 아시죠? 네이버에서 라이브 커머스 있죠? 라이브 커머스. 홈쇼핑 같은 거. 네. 중국 사람들이 그 화장품 살 때 그걸 이용해서 많이 산대요. 중국의 그 자체적인 그 라이브 왕홍들이라고. 네, 왕홍들 맞아요. 그걸 보면서 구매를 하는데, 그러면 아모레 퍼시픽도 이게 온라인 매출이 올라간다는 건 그런 쪽 매출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트렌드에 맞는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보면 주가가 굉장히 비싸죠. 비싼 건 사실이지만 비싸다고 주가 안 간다, 이거는 그 논리가 말이 안 되고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모멘텀이 꺾이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방금의 모멘텀들 있죠. 이게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그때 꺾인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무조건 털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털지 마시고, 저는 30만 원까지 갈 걸로 보이는데 2분기 실적 발표가 보통 7월에 하잖아요. 6월 달이 2분기니까 7월 말경에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 팁을 드리면 7월 초부터 애널리스트들이요, 아모레 퍼시픽 보고서를 써요. 미리 탐방을 가가지고 어떻게 다 알아내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추정치를 봐보세요. 2분기도 우리 기대보다 잘 나올 것 같다. 아니면 2분기는 좀 생각보다 미진할 것 같다. 이런 보고서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때 그 보고서를 보고 그 방향을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근데 그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실적 발표 앞두고 나오는 보고서가 되게 잘 맞아요. 미리 추정치를 쓰는데 그때 그 방향대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아모레 퍼시픽도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4월 달에 그 실적 발표했잖아요. 4월 초에 나온 보고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추정치 다 올라갔어요. 네. 근데 진짜로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7월 초에 한번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보자. 그때까지는 좀 맘 편히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넷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연불리를 입력하시면 주식 상품권 10,000원을 화요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네이버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 네. 지금 너무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일단 네이버는 어쩔 수 없는 게요,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요? 예, 성장주면 실적을 거기에 걸맞게 내줘야 되는데 이번 1분기 실적이 좀 기대치에 못 미쳤어요. 성장주라고 하기는 좀 민망할 정도로 너무 성장을 못 해가지고
주가가 좀 흘러내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비용 때문에 그래요. 아, 그 네이버는 아시겠지만 전자상거래 매출 비중이 좀 높잖아요. 그렇죠. 카카오랑 좀 달라요. 근데 그런 것들 우리 또 그 네이버 페이만 그 포인트 있죠. 포인트 같은 거 많이 주잖아요. 뭐 그게 보면. 사실 다 부채니까 네, 그러니까 발행하는 그런 게. 것들 다 비용 처리도 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쿠팡하고도 경쟁을 하죠. 또 거기다가 일본에 전자상거래 시장에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다 마케팅 하는데 비용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비용 부담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아요. 근데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의견은 뭐냐면 하반기부터는 그게 줄면서 좋아진대요. 그러면 지금 주가 좀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역으로 지금 사야 된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사서 단타하자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게 지금 반영돼서 41만 원에서 36만 원까지 급락했잖아요. 이럴 때 지금 사람들은 안 살려고 그래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 경기 민감주만 가는데 얘가 갈까? 이런 좀 우려감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얘도 진짜 많이 올랐죠. 그 10만 원짜리가 40만 원까지 갔으니까 4배 올랐잖아요. 그래서 좀 쉬고는 있는데 그러나 지금 최근에 기간 조정도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고 제가 항상 주식을 중장기로 볼 때는 앞으로를 보면서 하는데 이런 비용 부담이 영원히 지속되면 네이버 지금이라도 그냥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올해 하반기엔 이게 줄어들면 당연히 그리고 네이버가 하는 사업들 지금 다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게 본다면 하반기는 좋은 그림이 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좀 비중을 조금씩 늘려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일회성 비용으로 발생한 그 어떤 실적 악화 정도로 예.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단기적인 예. 이벤트. 알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뭐 세종공업, 현대글로비스, LG전자 요거는 저희가 또 녹화 방송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라방에서 또 다른 그 다뤄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알겠습니다.